안녕하십니까. 2020년 문화정보 서비스 2차 실무교육 진행을 맡게 된 한국문화정보원 윤보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게 됐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 교육 내용은 웹 접근성 및 표준, 링크 오류 최적화 등 문화정보 서비스 지원 분야에 대한 FAQ와 웹사이트 품질 지침 관련 교육으로 우경정보기술 장현태 지사장님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인제대학교 배혜나 교수님께서 웹사이트 UX, UI 지침 관련 특강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활용하여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명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자료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해당 링크를 통하여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설문조사를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모바일 교환권과 수료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수료증과 함께 2020년 문화정보 서비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 링크를 함께 전달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경정보기술 장현태 지사장님이 문화정보 서비스 지원 분야 FAQ와 웹사이트 품질 지침에 대하여 약 1시간 정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우경정보기술의 장연태라고 합니다. 지난 9월에 1차 교육에 의해서 이제 올 12월 달에 오늘 이제 2차 실무 교육하는데 1차 교육의 내용은 뭐 그때 참여하실 분도 아시겠지만 웹 접근성과 호환성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요 2차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전자정보 웹사이트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차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전자정보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해 2020년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 진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자정보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이라고 올 7월 30일 날 행안부에서 전자정보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 웹사이트 관리 기준에 대해서 웹 호환성 등 다양한 브라우저 이용 지원에 대한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호환성 그다음에 최적화 부분을 다 통합해서 지침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목적은 전자정보 서비스 이용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자는 게 추진 목적이고요. 주요 내용은 웹 표준, 웹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신뢰성, 그다음에 유사 중복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웹 표준이나 호환성,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교육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개방성이나 접속성, 그다음에 편의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대해서 제가 좀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4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품질관리 원칙이라고 된 부분에 어떤 걸 품질관리 기준으로 넣을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웹 표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접근성,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방성인데 이 개방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게 개방성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부분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개방성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웹사이트의 주요 정보에 대한 걸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개방성이라는 걸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적화 부분은 이걸 달리 말하면 또 여기 좀 품질관리 지침에서는 접속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최적화 부분입니다. 이건 웹사이트,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응답 시간, 그다음에 속도, 용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최적의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걸 웹 최적화 또는 웹 접속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성 부분, 이게 UI, UX 부분인데 이 UI, UX 부분도 이번 품질관리 지침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UI, UX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자정보 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이라고
만들어서 배포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UI 기술 부분을 추가를 할 건지에 대한 게 여기 또 품질 관리 지침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하고 신뢰성 부분인데, 이 효율성 부분은 뭐 지금 뭐 전자정부 사이트, 특히 이제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서로 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이트에 대해서 통폐합화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신뢰성 부분은 이 웹사이트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뭐 오류 부분,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신뢰성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제 5조하고 제 5조에서 7조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품질 관리자, 근데 품질 관리 계획, 품질 진단인데, 품질 관리는 말 그대로 각 사이트별로 품질 관리자를 지정해서 실제로 이 전체적인 품질 관리에 대해서 총괄을 맡겨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품질 관리 계획 부분은 매년 이 웹사이트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품질 관리를 진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진단 부분은 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 진단 기준을 활용해서 각 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해서 품질 진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8조에서 10조 내용을 또 요약해서 보면 이제 품질 개선, 그다음에 품질 관리 교육, 전문 기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품질 개선 부분은 이제 행안부에서 그 이제 권고하고 있는 웹사이트 품질 진단 결과에 따라서 품질 개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성 부분에서 이 유사 사이트에서 통폐합을 권고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관리 교육은 각 기관 품질 관리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 있는 부분에는 뭐냐면, 이 품질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이제 품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데, 지정된 기관은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정이 돼서 매년 이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이라든지 전문성,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이제 공공 웹사이트 관리 추진 계획에 보면, 일단은 뭐 주요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5개 테마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플러그인 제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수준 진단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정책정보 확인 주간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각 기관별로 이제 정책정보 확인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따라서 그 데이터 현황화라든지 아니면 오류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량 관리 부분, 총량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 부분에서 유사하거나 그 이용률 자체가 떨어지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통폐합 추진을 통해서 총량 관리를 이행하고 추진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평가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정부 그 업무 평가의 부분에서 이 품질 관리 부분을 진단해서 여기에 이제 수준 진단에서 이거 평가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품질 관리 주요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제가 이제 그 표를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내용 자체는 뭐 이제 그 품질 관리에서 이제 주요 봐야 될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적어놓은 건데,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료 작성하고 현행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뭐 이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주요 정보에 대해서 최신화가 되도록 계속 현황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사이트에서 명기되어 있는 콘텐츠 중에 이 국민 정서라든지 정부 정책하고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요 테마고요. 특히 이제 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독도라든지 표기 부분이 몇 년 전에 이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게시물, 사실 이 게시물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게재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불법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웹사이트 운영하면서 일반 이용자들이 각종 게시물을 올리거나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다 적극적으로 이제 그 확인하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각 그 사이트 운영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좀 이게 좀 상세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웹 접근성, 호환성, UI, UX 최적화 부분은 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매년 저희가 외적 접근성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요즘 지금 현재에서는 각 사이트 담당자들도 접근성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뭐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UI UX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이제 품질 진단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 사이트 담당자분들께서도 한번 좀 더 그 명확하게 또 아니면 또 좀 더 이제 사이트 개편이라든지 할 때 이 UX UX 부분에는 반드시 또 반영하고 또 공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적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은 이제 전자정보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품질관리 수준 진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 접근성 부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24세기 진단 기준으로 해서 접근성을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 진단 방법은 뭐 자동 진단하고 수동 진단이 있는데 자동 진단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거기다 이제 수동 진단으로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레포트를 또 만들어서 또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외 호환성도 마찬가지로 자동 진단하고 수동 진단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자동 진단이나 수동 진단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자동 진단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좀 보시고 또 수시로 또 체크할 필요성도 있으시니까 저희가 드리는 레포트 외에도 한번 그 수시로 또 체크해서 이 좀 어느 정도 이 수준 자체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웹 개방성은 자동 진단으로 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 개방성 체크하는 툴에 대해서나 또 그 1차 교육 때 제가 이거 자료에 보시면 웹 개방성 그 체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접속성하고 이제 최적화 부분, 그러니까 웹 접속성이 이제 최적화 부분을 말하는데 이 최적화 부분은 일단은 이 걸리는 시간이 적절하고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걸리는 시간이 적절하고 또 링크가 정확히 연결되고 있나 보는데 일단은 이게 이 자동 진단으로 대부분 다 이 최적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이게 네트워크 상태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많이 좀 이게 그 속도나 이 점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뭐 낮에 체크했을 때랑 뭐 심야 시간에 체크했을 때 속도가 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 낮에 뭐 시간이 많이 걸렸다든지 한다고 해서 이게 속도가 뭐 느려진다고 판단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 평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사이트 선생님들이 수시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편의성 부분, UI UX 부분은 이 전자정보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중에 그 50개만 추려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이 UI UX 부분도 이건 뭐 100% 수동 진단으로 그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 뒷장은 이제 품질관리 수준 진단 기준의 웹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거 뭐 매번 많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일단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웹 표준 문법 준수하는 부분이랑 웹 호환성 부분에 대한 게 나눠져 있고요. 사실 이제 웹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화면이나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수동으로 이건 100%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에서 뭐 사이트 개편이나 부분 개편이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타 브라우저도 다 PC나 노트북에 이제 그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 뭐 익스플로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크롬이라든지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이 화면이 뜨는지 그 다음에 기능 자체가 똑같이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접근성 부분은 뭐 저희 이제 KWCG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24개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품질관리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이처럼 뭐 인식의 용이성, 두 번째 운영의 용이성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이해의 용이성, 마지막으로 그 경고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웹 개방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그 진단 지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특정 검색 엔진 접근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웹방업이나 웹서버 운영에 따라서 뭐 어떤 특정 검색 엔진이 접속을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 차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검색 엔진이나 뭐 다른 특정 컨텐츠에 대해서 차단하지 말고 웹 방어비나 서비스 운영 정책이 있을 때 그걸 반드시 반영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색 로봇 엔진입니다. 그래서 트래픽과 보안 관련 정책에 따라서 로봇이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게더링 하려고 할 때 이걸 뭐 차단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차 교육 때도 그 개방성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게 검색 엔진을 통해서 사이트 담당자들의 이메일이라든 전화번호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에서 게더링 하려고 그러면 이 방어벽이나 서비스 서버 웹서버 운영 정책을 수립할 때 자동으로 차단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방성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주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웹 접속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진단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웹페이지 응답 속도, 두 번째는 웹페이지 용량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응답 속도는 메인 페이지 기준으로 3초 이내에 로딩이 되는가, 그다음에 웹페이지 용량은 메인 페이지 기준으로 그 3메가 이내로 페이지를 제공하는가 부분인데 뭐 이 웹페이지 용량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웹페이지 응답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 레포팅을 해서 이게 뭐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초가 나왔습니다. 6초가 나왔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그 테스트를 했던 시점에 이 접속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속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때 시간대 기준으로 해서 웹페이지 속도가 이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 아까도 다시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웹사이트 담당자들이 야간이나 주간 나눠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웹 편의성, UI, UX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총 50개 진단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웹 편의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100% 이거는 뭐 수동 진단 외에는 자동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동 진단에서 사람이 직접 이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 지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이제 브랜드 영역이라고 나눠져 있고 탐색 부분, 그리고 검색, 그리고 콘텐츠 부분, 그리고 이제 회원 부분이라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는 사이트면 이 회원 가입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 조회 발행 부분이라고 해서 민원 신청이라든지 저희가 이번에 그 UIX 평가하다 보니까 민원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청하는 부분을 운영하시는 사이트에서는 이런 신청 조회 발행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기타 부분인데 이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 검색이라 해서 직원 목록을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직원 기관 위치 확인이라 해서 이제 뭐 지도 부분, 그러니까 약도 부분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챕터에 이제 올해 2020년 공공 웹사이트 품질 관리 수준 진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하고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이제 첫 번째 그 챕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목적은 딱 이겁니다. 전자정보 웹사이트를 모든 국민이 보다 편하게, 보다 쉽게 접근해서 정책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게 이제 추진 배경하고 목적이 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그 품질 관리 수준 진단 부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웹 접근성,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걸 품질 관리 수준 진단에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웹 접근성 이제 호환 진단 부분에서 이제 이게 수준 진단하는 데서 이제 작년도 거의 그 결과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면, 일단 2019년 결과는 웹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약 90.5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 대비 약 한 4.4점이 이제 상승이 됐고, 웹 호환성 부분은 90.5점이 나왔는데 또 지난해 결과니까 2018년 대비해서 약 3.9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웹 접근성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각 기관이나 사이트 담당자들이 이제는
그 접근성,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제 사이트를 뭐 새로 구축하거나 리뉴얼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100% 저희는 뭐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성과 호환성 부분의 이 점수 자체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품질 관리 수준의 웹 접근성 호환성뿐만 아니라 개방성이라든지 최적화라든지 UI, UX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좀 더 접근성, 호환성 외에 다른 부분도 더 많이 또 신경 쓰시고 또 사이트 구축할 때도 그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2020년 진단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뭐 지금 기간은 뭐 2020년 9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일단은 뭐 각 기간별로 진단 일정 자체는 뭐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요. 대상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앙 공공 광역 교육청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갖고 그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웹 접근성도 117기관, 그다음에 호환성도 117, 그다음에 개방성, 최적화, UI, UX까지 동일하게 또 117기관을 대상을 선정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뭐 보시겠지만 그 고딕으로 이제 굳게 표시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40,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 수준 진단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준 진단에서 이제 진단 계획에서 가장 이제 또 중요한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 역량평가 부분에서 이 품질관리 수준 진단에 나온 결과를 반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약 한 4점 정도를 반영하는데 이게 배점을 보시면 이제 웹 접근성 1점, 그다음 웹 호환성이 1점, 웹 개방성 1점, 그리고 최적화가 0.6점, 그리고 UI, UX 0.4점 해가지고 총 4점을 반영하겠다고 이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배점에 보면 뭐 웹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1점을 만점을 다 주는 거고, 그다음에 호환성도 90점 있을 때 만점을 더 주고, 그다음에 개방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개방이면 1점, 그다음에 부분이나 뭐 일부 이제 차단이 됐다 그러면 0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부분도 보시면 3메가 이내면 0.3점, 그다음에 그러니까 용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용량 부분에서 3메가 이내면 0.3점 만점을 주고, 그다음에 속도 부분에서도 3초 이내면 0.3점 해서 만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점이 이제 3초가 넘어가면 3초에서 5초까지는 0.2점, 5초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0.1점을 배점하도록 이렇게 배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 진단 범위에 대해서 쓰면 뭐 아까 첫 번째 스텝에서 말씀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웹 접근성, 두 번째 웹 호환성, 그리고 세 번째 개방성, 네 번째 최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UI, UX 부분입니다. 뭐 2020년 진단 그 계획이라서 진단 기준을 보면 뭐 기준은 뭐 제가 매번 말했던 다 거의 다 동일합니다. 웹 접근성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준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는 총 24개 진단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웹 호환성 부분은 그 전자정보 서비스 호환성 중주 지침에 따라서 이제 그 진단하고, 여기 부분은 이제 웹 호환성 진단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진단표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진단 기준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공이 이제 그 웹 접근성 호환성은 뭐 진단 페이지 자체 선정하는 공이 이제 10페이지를 선정하고 있고요. 이 10페이지 선정하는 기준 자체도 그냥 아무 페이지나 10페이지 선정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교육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1차 교육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웹 개방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색 로봇 접근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주요 테마고요. 최적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메인 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용량이 3메가 이내인지, 로딩 속도가 3초 이내인지를 그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UI, UX 부분은 전자정보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 진단 지표 중에 총 50개 항목에 대한 것만 추려서 그 저희가 이번 그 품질관리 수준 진단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웹사이트 전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진단 페이지 요 UI UX 부분은 그 뭐 아까 웹 접근성이나 웹 호환성처럼 10개 페이지를 선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 페이지를 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 수동 진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 전체를 보는 거고 또 이 지표 자체가 50개 지표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뒷부분은 이제 나오는 장표는 이제 이 진단 계획, 진단 규칙인데 뭐 딱히 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체 10페이지 선정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환성 부분도 10페이지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용 자체가 앞에 설명한 거랑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 또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성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로봇 엔진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으로 이제 뭐 웹 방화벽이나 이 웹 서버 설정할 때 이 정책 자체를 설정해 주시게 되면 이 부분은 바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최적화 부분이 이제 그 로딩 속도라든지 웹페이지 용량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최초의 이 로딩 속도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결국은 이 뭐 저희가 이번에 최적화 부분을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 진단도 하고 자동 툴을 통해서도 진단했지만 이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이미지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많이 쓰시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그 공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때 저희가 냈던 가이드나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도 보지만 이게 압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압축해서 제공하는 게 이 용량을 적절한 크기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UI, UX 부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약 50개 정도의 지표를 만들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이 원래 그 가이드라인에 나 있는 그 전체 그 지표 항목은 134개입니다. 근데 134개 중에서 이제 필수 항목이라고 그래갖고 일단은 품질 관리 진단 지표에 나와 있는 건 50개 항목만 정도를 추려서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영역에 뭐 헤더 붙어 있고 탐색에는 메인 메뉴부터 서브 메뉴, 뭐 브랜드 크럼, 뭐 사이드 맵이 있고 그다음 검색은 통합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검색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콘텐츠 부분은 이제 목록 보기. 이 보통의 이제 목록 보기는 저희가 뭐 일반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제공하시는 거 보면 그 공지사항이라든지 각종 뭐 정보 제공할 때 보면 목록을 해서 리스트아웃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뭐 대부분 다 지킨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작성 업로드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플레이스홀더가 아닌 텍스트로 제공하라는 뭐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대부분 다 보시면 텍스트 제공하는 데보다는 플레이스홀더로 제공하시는 사이트가 좀 상당히 좀 많은 게 부분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다음에 댓글 남기기 읽기인데 이 댓글 남기기 읽기 부분은 제가 이번에 저희가 UIX 진단하면서 거의 뭐 댓글 남기기 기능 자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 자유 게시판이나 예전에 운영하시던 사이트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또 자유 게시판 사이트도 제가 보니까 크게 운영하시는 사이트가 없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회원 부분이 있고 신청, 조회, 발행, 그다음에 구매 결제, 뭐 안내, 지원, 기타 이런 부분인데 회원 부분은 이 회원 가입을 받으시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본 사이트에도 요즘 이제 그 운영하시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달리 따로 이제 받으시는 사이트는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신청, 조회, 발행 부분이 있는데 이 신청서 작성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이트별로 뭐 민원 창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시는 사이트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뭐 민원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사이트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일부 이제 기관에서는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 제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하시는 기관 사이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서는 또 이 신청 조회 발행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보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결제는 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 안내 부분, 그다음에 지원 기타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웹 접근성하고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차 교육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지금 품질 관리 수준에서 가장 좀 이게 공을 많이 들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이 웹 편의성 UI, UX 부분입니다. 그래서
UI, UX 부분 중에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영역 부분의 헤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고하고 웹사이트 이름을 좌측 상단에 배치하고 있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거는 거의 다 모든 사이트들이 좌측 상단에 그 배치를 하고 있는데 한두 개 사이트에는 중앙에 이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품질관리 수준 진단에서는 좌측 상단에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트 담당자 분도 만약에 중앙이나 뭐 우측에 배치가 있다 그러면 좌측 상단으로 이동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좌측 상단이나 뭐 우측까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에 있는 것까지는 거의 뭐 크게 뭐 시각적으로 이용자가 봤을 때 이게 뭐 눈에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단은 규정상으로는 좌측 상단이기 때문에 좌측 상단은 반드시 지켜주실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푸터 부분입니다. 푸터에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개인정보 처리 그 방침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냐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사이트가 하단에 푸터 부분에 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탐색 부분인데 이 탐색 부분이 이게 좀 그 각 사이트별로 좀 이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링크의 활성화 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품질 관리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마우스 클릭할 때가 있고 이 키보드로 이동해서 탭키를 하는 경우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마우스로 이동을 할 때는 이게 저희 이제 뭐 색상만 그러니까 제가 메인 메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간 소개 페이지다 그래서 기간 페이지 마우스를 딱 클릭하면 색상만 변하면서 이게 클릭이 된지에 대해서 이게 구분대로 되는데 지금 품질관리 수준인단에서는 색상만 변해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이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클릭 딱 되면 밑에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밑에 뭐 줄이 쳐진다든지, 아니면 화살표 모양으로 해갖고 이게 표시가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태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이 기준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이트를 보면 지금 이제 예제 보시면 밑에 보면 이 부분에 보면 밑에 이제 화살표 같은 게 밑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이 품질관리 수준인단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UIX를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다 그냥 색깔만 변화해서 뭔가 그 선택이 된 걸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밀하게 좀 한번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이제 너무 이게 이제 공공 웹사이트 자체가 획일화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올해 이제 처음 하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처럼 이 전문기관 그러니까 정보화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또 뭐 품질 관리 쪽에 대해서는 계속 뭐 얘기가 오고 가고 또 많은 연구라든지 많은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평가하면서도 이게 어디 수준까지 저희가 이걸 맞는다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메인 메뉴를 숨기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보통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햄버거 메뉴라고 해서 이제 메뉴를 딱 마우스로 클릭해야지만 해당 메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메인 메뉴를 숨기지 않고 전체 메뉴가 전부 다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디자인 부분에 봤을 때는 전체 메뉴가 한 번에 다 나오게 하면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 자체에서는 우리 보통의 전자정보 사이트나 일반 사이트에서는 메인 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좀 담아내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메인 메뉴가 하나의 또 위 상단에 딱 차지하고 나면 이게 또 이제 이 정보 제공하는데 이 디자인하는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한 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대다수의 사이트가 이 뭐 마우스 클릭해주면 해당 메뉴만 딱 뜨게끔 됐고 전체 메뉴가 안 나오고 근데 일부 사이트나 대다수 한 반 이상의 사이트는 맨 오른쪽이든 왼쪽에 전체 메뉴를 볼 수 있는 걸
기능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전체 메뉴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뭐 내가 선택한 메뉴만 보다가 전체 메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전체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메뉴가 한 번에 다 뷰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메뉴를 제공하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준수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전체 메뉴를 한 번에 다 매번 이렇게 오픈하고 이제 뷰잉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으로 디자인 측면에 봤을 때도 크게 이렇게 일단 뭐 디자인 측면에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 메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품위관 추진단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메뉴 부분인데 서브 메뉴 똑같습니다. 아까 저 메인 메뉴 부분에 만 것처럼 서브 메뉴도 저희가 이제 마우스 클릭하거나 이 키보드로 이동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으신데 이 마우스 클릭할 때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뭐 화살표라든지 하이라이트라든지 뭐 언더라인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색상면으로 이동되는 것 자체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기능,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밑줄 뭐 언더라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화살표가 표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게 품위관리 수준 진단에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탭 부분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탭이 동일한 수준의 탭은 일관성이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군다나 이 앱 접근성을 준수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건 100% 준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탭으로 이동했을 때 보통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박스를 치게끔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일하게 뭐 똑같이 그 표현하고 있냐는데 이거는 뭐 접근성 지침을 준해서 그 사이트 자체를 개편을 했었다 그러면 이건 100%다 지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탭의 표현을 제대로 이건 뭐 접근성 지침에 나온 것처럼 선택된 탭이 있으면 박스를 치게끔 돼 있으니까 이건 뭐 다 접근성을 준수하신 사이트면 이건 크게 뭐 걱정하셔도 않아도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 부분도 또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이트 자체가 뭐 거의 다 지켰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랜드 크라운 부분인데 이거는 뭐 더 아시겠지만 브랜드 크라운이 이제 빵 쪼가리 뭐 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는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경로 표시는 거의 다 하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몇몇 사이트에는 이 브랜드 크라운 자체를 제공 안 하는 사이트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경로를 표시하고 그 링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그러니까 경로 표시는 돼 있고 링크를 안 걸어서 링크 자체가 제공 안 되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사이트 있는 데는 뭐 이런 경로 제공하고 반드시 링크까지 걸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브랜드 크럼이 뭐 제공되는 사이트에서는 뭐 거의 일관되게 뭐 제공하고 있다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이트 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메뉴 부분에서 전체 메뉴를 제공하는 버튼을 하나 만드신 데도 있고 없다고 했는데 전체 메뉴를 버튼을 제공하신 데는 달리 사이트 맵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전체 메뉴를 제공 안 하신 데는 또 이 별도로 또 사이트 맵 메뉴를 만들어 놓으신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트 맵을 별도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메인 페이지에 전체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제공하시는 게 가장 좀 더 이 품질관리 수준 진단 부분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메뉴를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따로 또 사이트 맵을 또 별도로 또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메뉴를 제공하면 사이트 맵을 제공한 거로 동일하게 보고서 이번에 수준 진단할 때는 저희는 평가를 할 때는 동일하게 보고서 평가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요 사이트 맵의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새 창이나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새 창으로 열게 되는 그 링크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이트 맵에 표시를 좀 어떤 특정 아이콘을 써서 표시를 해주라고 돼 있는데 일부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이트에서는 그냥 새 창 열기 부분이 있어도 별도의 아이콘으로 요 창은 새 창 열기가 있나 없나에 대한 걸 별도로 아이콘으로 주는 데는 거의 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고서 이제 뭐 아이콘 같은 거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크게 뭐 작업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뭐 작업량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검색 부분입니다. 통합 검색은 뭐 대부분 사이트가 이제 다 이제 검색창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검색창 운영하고 하는 데서는 그 검색창이나 상자하고 검색 버튼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다 이거 뭐 준수하고 보고 있는데,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레이블하고 특정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냐, 이 부분도 뭐 거의 뭐 준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도 모든 페이지에 접근 가능하고 제공하고 있냐, 이것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접근하는 다 그렇게 만들고 계시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좀 쓰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검색 결과 부분에서 조금 이 수준 진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 검색창 유지하는 부분까지도 거의 뭐 준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입력한 검색수와 검색 결과 수를 표시하고 있냐 없냐 부분에서는 특정 사이트 몇 군데에서는 이 검색 결과에 대한 이 건수에 대한 거 표시 안 하는 사이트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거는 이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이게 왜 없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공할 경우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보통 이게 검색 결과 없는 경우에는 뭐 제대로 그 검색 정보에 대한 걸 뭐 제대로 뭐 이제 오타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명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거의 대부분 사이트가 검색 결과가 없으면 없습니다, 제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그 FAQ 중심으로 해갖고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갖고 하는데, 요번에 저희가 이제 그 레포팅, 그러니까 접근성, 호환성, 그 다음에 링크 유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포트를 내면서 가장 많이 뭐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하시던 그 했던 부분 중에 가장 오류가 많이 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FAQ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대체 텍스트 제공인데, 지금은 모든 사이트가 대체 텍스트는 100%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데, 대체 텍스트 제공하는 때에 거기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장 문제가 이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팝업 창 많이 쓰시거나 뭐 이런 뭐 내용이 많은데, 이 팝업 창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어떤 식으로 대체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지를 모르셔가지고 대부분 다 어떻게 넣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제가 나와 있지만 보시면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하면서 밑에 보면 뭐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어떻게 넣으시냐면, 그냥 비상시 뭐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이런 식으로 그냥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핵심 내용에 대해서만 넣고서 이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대체 텍스트는 실제 이미지상에 제공되는 모든 내용을 다 100% 다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밑에 뭐 정부 정책, 뭐 보도자료 평가 바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모든 내용을 다 넣어야 되는데, 특히 이런 배너나 아니면 뭐 팝업을 띄웠을 때에 다양한 내용을 넣다 보니까 주요 그 핵심 내용에 대한 것만 넣게 되면 실제로 이 대체 텍스트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오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한번 보실 때 뭐 팝업이라든지 다른 거 정보 제공할 때 한번 이건 또 한번 유익 있게 고심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멀티미디어 자막 부분인데, 이 멀티미디어 자막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고민보다는 이게 이제 저희가 사이트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멀티미디어를 제공하시는 부분 사이트가 대부분 다 어떤 사이트냐면, 그 사이트 홍보 영상이 많고, 두 번째는 각 기관의 그 뉴스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링크를 거서 이 멀티미디어로 동영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100% 다 이 자막을 제공 못하면 원고라도 100% 다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데 보면 자막을 제공하는데 자막 자체가, 내용 자체가 이제 뭐 자막이 실제 나오는 영상에 그 표시되는 그 정보보다 자막 자체가 뭐 좀 더 약하게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원고 자체도 제공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멀티미디어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은 100%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점 이동 부분인데, 이게 이제
키보드로 모든 컨텐츠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게끔 다 돼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이트는 뭐 특정 그 컨텐츠에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이트들이 그 키보드로 이동하다 보면 다 초점 이동은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초점 이동 자체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시각적으로나.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제에 보시면 이게 보통 아이디 넣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창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이동하는데 2번 찍고 1번 찍고 3번 찍고 이런 식으로는 하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키보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실 때 한번 좀 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보시면 크게 오류가 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세심하게 좀 지켜보시고 또 좀 체크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지 기능 제공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앞에 메인 페이지에 이 배너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컨텐츠를 동시에 이제 넘기는데 뭐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이제 점검한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다 이 정지 기능이라든지 다음이나 이전으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는데 뭐 일부 사이트에서는 그 정지 기능 자체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제어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차 평가 때는 이런 에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2차 평가 때는 1차에 나왔던 지적된 부분이 많이 다 반영이 돼갖고 이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정지 기능, 제어 기능 자체는 거의 다 추가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영역 이제 건너뛰기인데 이 부분에서도 좀 오류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본문 내용 바로 건너뛰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본문 내용 건너뛰기를 바로 누르면 이 본문으로 바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고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테스트가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평가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좀 면밀하게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링크 유효성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레포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예가 이 보면 400개랑 관련된 그 레포팅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400개라가 도대체 왜 나오냐. 400개라는 결국은 그 페이지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 여기가 이제 링크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 툴로 저희가 돌리기 때문에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소스상에 어딘가에 그 링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웹페이지에서는 그 링크 자체는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특히 박물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 게시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특집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주 갔다 그러면 경주 근간 뭐 시리즈 해가지고 근간에 대한 뭐 게시물 같은 걸 많이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없애고 다른 게시물을 올리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그 소스상에도 그 링크를 없애야 되는데 링크 자체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 400에러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스상을 한번 보시고 이 해당 링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 자동 툴로 된 링크 유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 400에러 자체는 거의 안 나타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뭐 지금까지 제가 이 웹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정확하게 한 3시 정확하게 됐는데 기타 뭐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면 일단 질의응답하시면 제가 추후로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뭐 잠시 이제 지금까지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FAQ와 웹사이트 품질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겠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쉰 후에 3시 10분부터 지금 교육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제대학교 배예나 교수님께서 웹사이트 UX, UI 지침에 관련된 특강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설명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인제대학교 배예나 교수입니다. 네. 저는 오늘 웹사이트 UX, UI 지침에 관련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지침 관련해서 그 내용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UI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약자로 해서 전자정보 서비스의 사용자와 전자정보 서비스 웹, 모바일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시고 있는 웹사이트, 웹 서비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UX라고 하면 사용자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즉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능이나 절차상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지각 가능한 모든 면에서 사용자가 참여해서 사용하고 관찰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추적되는 기억, 지식, 느낌, 만족감 이런 총체적인 경험 등을 통틀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면 국민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총체적인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이 진행되면서 사용이 편리한지, 사용성이 좋은지, 뭐 안전한지, 유용한지, 쉬운지, 복잡한지 이런 어떤 총체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용자 만족감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있는 양질의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중점적인 내용은 이 UI UX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작년에 3월에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거나 개선을 할 때 전자정보 웹사이트의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 지침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사이트를 개선할 때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원칙, 설계 기준, 설계 가이드, 품질 진단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성을 상세적으로 보려고 하면요. UX, UI 설계 원칙에서는 사이트 구축 시에 사용자 경험 설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 사용자 경험의 기본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사용자 경험의 특징을 이해함으로 해서 전자정보 서비스에 맞는 경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항목별로 기준 사항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가이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세부 항목들, 뭐 내비게이션, 검색, 콘텐츠 이런 여러 가지 UI 설계 시에 전자정보 사이트에 적합한 고려사항, 제약사항, 권장사항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예시랑 함께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품질 진단서에서는 사용자 경험에 최소한 사항들이 이제 잘 준수되어서 개발되었는지 설계가 잘 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적용을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자정보 웹사이트 운영 및 개발자는 사용자 경험 적용 가이드와 세부 방안을 숙지를 해야 되고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주자 단계 이 단계에서는 전자정보 웹사이트의 UI, UX 설계를 위해서 요건 정의 시 반드시 참조를 해야 되고 발주 RFP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 결과물에 대해서 검수 시에 반드시 참조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발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웹사이트의 UI, UX 설계, 그다음에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서 참조를 해서 해당하는 항목에 맞도록 필수사항, 권장사항 등을 잘 맞춰서 개발을 구축해야 되겠고요. 운영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정보 웹사이트의 상시적인 UI, UX 개선사항 도출 시에 반드시 참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사이트 개선에 참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크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쪽에 보시면 설계 원칙, 설계 기준, 설계 가이드 요거는 이제 발주자 단계에서 이렇게 반드시 발주 시에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품질 진단서도 검수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개발자나 운영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내부 교육 시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고 반드시 요구사항 정의서에 포함을 시키고 내용, 진단서 부분들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유형별 가이드라인 참고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긴 한데 내용이 상당히 많고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읽는 것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각각의 유형별로 페이지 내용들을 이제 상세 표기를 해놔서 해당하는 부분을 참조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UI, UX를 분석하고 설계하고자 할 때 이 상황에서는 웹사이트에 현재 개선하고자 하는 유형과 특성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설계 가이드 부분에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I 패턴 유형별 사용성과 접근성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시를 참조해서 분석 설계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웹사이트의 설계 방향성, 목적에 대한 방향성은 설계 원칙 부분에서 적용을 하시고 구체적인 점검 사항과 행동 방안은 설계 기준에서 각각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발주서를 작성을 할 때 RFP에 아까 반드시 설계 원칙을 이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업 참여자들은 웹사이트를 처음에 이제 발주를 하기 전에 설계의 목적, 방향성,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를 해야 되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UX, UI 품질을 점검할 때 사이트가 전부 구축이 된 다음에 이것을 점검하는 테스트할 때 내용인데요. 품질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이 내용들을 기반해서 UI, UX 관점에서의 웹사이트 개선 지점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설계 가이드에서 각각의 항목을 참조해서 해당하는 이행사항들을 체크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및 개선 단계에서는 품질 진단서 합의의 품질 점검표, 품질 평가표 이런 것들을 활용한 평가 결과에 기반을 하되 상세 개선 과정에서는 설계 원칙, 기준, 가이드 이거 각각 참조하셔서 내용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표시를 된 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최종 다 하고 이제 사용성과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시에는 유형성, 효율성 이런 사용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품질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 26개 항목을 활용을 해서 전자정보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확인을 하고요. 설계 기준에 해당 항목을 각각 참고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프로세스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앞서 내용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착수 시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사항에 포함시킬 수도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팀 내 모든 임원들이 이제 공유를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구축 시에는 원칙, 기준, 가이드 이걸 각각의 항목들을 따라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검사 시에는 품질 평가표, 품질 점검표를 활용하셔서 미흡한 기준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전자정보 웹사이트 UI, UX 설계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보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는 설계는 항상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사용자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이제 공급자나 발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때 어느 점이 불편한지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는지를 잘 반영이 안 돼서 발주자 입장에서 이제 사이트를 설계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실제로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대민 사이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해서 충분한 요구사항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두를 위한 전자정보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 환경, 능력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웹 접근성, 웹 표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사용자의 수준, 초보 사용자, 숙련도까지 고려를 해서 다양한 많은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모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리한 전자정보 웹사이트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너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다 노출이 돼 있어야 되고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열린 전자정보 웹사이트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공개된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전자정보 웹사이트입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자정보 웹사이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관련 어떤 사용자 요구사항, 피드백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활용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그래서 프로젝트 발주 시에 RFP 반드시 포함을 해서 방향성을 공유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착수가 시작이 되면 관련 구성원 모두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서 모두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전자정보 웹사이트 UI UX 설계 기준입니다. 아까의 원칙에 대해서 각각의 기준들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이 기준은 전자정보 웹사이트의 사용자 경험 특성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전자정보 웹사이트 설계 시 점검해야 되는 사항, 수행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제공받을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찾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각각의 사이트 성격에 맞는 필요한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단계를 최소화한다. 사용자들은 원하는 목적을 빠르게 달성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들을 바로 여러 번 클릭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수행 동작을 하지 않고도 바로 노출이 돼서 알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주요 우선순위 항목들을 정해서 메인 페이지나 어떤 주요 사이트 페이지에 노출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콘텐츠들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분산을 시켜놓는다면 사용자들이 혼선을 주거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보자마자 알 수 있도록 직관적이게 구성을 해줘야 되겠고 사이트 어떤 논리적 전개라든지 그다음에 위계질서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들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시스템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용자 맞춤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용자들이 쉽게 정보들을 찾을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게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의 실수는 잘못된 디자인에 기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콘텐츠를 못 찾거나 뭐가 안 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디자인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오류가 범해서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이제 혼선이 있지 않도록 디자인을 잘 설계를 해서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유형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많은 사용자들이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곱 번째,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다. 이 부분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노출을 어떻게 하느냐, 구성을 어떻게 하고 설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주요 정보들을 숨겨놓거나 다른 서브 페이지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 번 클릭을 해서 다른 페이지에 막 들어있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은 사실상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일일이 눌러보면서 탐색해서 정보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만약에 내용이 없다고 하면 금방 사이트를 이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해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설계 기준에는 이렇게 핵심 질문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항들, 내가 원하는 페이지나 위치를 이동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 내비게이션 모양이 적절하게 있는지, 위계가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런 핵심 질문들을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항목을 내가 체크를 하면서 준수가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활용 시나리오를 보시면 프로젝트 UI, UX 방향성 수립 시에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핵심 사항과 해야 할 일을 수행 업무에 포함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아까 있던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사용자 설문조사 시에 반영을 해서 설문조사 구성 항목에 이 내용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 기준들을 보고 사용자 맞춤으로 맞춰져 있는지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UI, UX 설계 가이드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나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고 실제로 각각의
테스트를 거쳐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용자 여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처음 시작부터 웹사이트를 시작해서 나가는 데까지 사용자의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효과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설계와 진단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콘텐츠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모든 항목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영역, 그다음에 탐색, 검색, 그다음에 콘텐츠, 그다음에 회원이 있는 부분은 뭐 약관 동의라든지 로그인 인증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민원 서비스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신청 조회 발행 이런 파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가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수료나 이런 어떤 결제 지불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항목들을 보시면 7번 항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내사항, 마지막에 기타 지원,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의 각각의 권장 사항들의 내용들을 항목을 정리해놨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활용 시나리오를 보시면 핵심과 중심으로 가이드와 적용 예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단계에서도 반드시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서 개선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검수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가이드에는 이렇게 항목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점거 항목을 보시고 예, 아니요 이렇게 판단을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안 되어 있는지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요 해당하는 항목을 가지고 가이드에서 그 상세 이행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개선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성 체크리스트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기본 메뉴들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 메뉴에 들어가면서 사용자 탭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선택된 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사이트들이 좀 이 가이드를 잘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보시면 이렇게 여기 피해야 될 사례가 있죠. 보시면 그냥 테두리 이렇게 색상만으로 테두리만 쳐 있어서 이게 클릭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한눈에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장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컬러로 구분을 강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된 탭을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PRD 사례를 보시면 보통 대부분 롤오버 하시는 걸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눌러지면 다른 메뉴들은 색깔이 이제 안 보이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데 사실상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택된 부분만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다른 메뉴들에도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봐서 빠르게 이제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권장 사례를 보시면 선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색상을 정확하게 내가 구성할 수 있도록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부분들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검색 결과인데요. 검색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잘 찾아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피해야 될 사례를 보시면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만 대부분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왜 이게 결과가 없는 건지 정말 사용자가 잘못 검색을 한 건지 아니면 사이트에서 내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다음 행동을 뭘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명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 사례를 보시면 적절한 대안을 좀 제공해줘야 되겠죠. 사용자에게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 원인을 파악한 사용자가 내가 입력한 검색어를 재확인해서 내가 혹시 오탈자를 난 건지 아닌지 철자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함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장 사례에 이런 내용들 설명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부분 이제 많은 사이트들이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또 준수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내용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강조를 위한 시각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컬러가 되거나 뭐 폰트가 커지거나 아니면 이모티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사용자들한테 효율적으로 정보 처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좋지만 너무 이게 지나치게 과하게 사용이 되면 오히려 산만해지고 주의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여기서 이 사례에서는 탭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웹사이트 전체에서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의 이
프레임에 있는 항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강조가 돼 있다면 굉장히 산만하겠죠. 그래서 사이트에서 주요 콘텐츠가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어디를 둘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각적 표현도 좀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목인데요. 보통 이제 제목은 다른 요소들과 구분되도록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자정보 웹사이트들 대부분은 사실 게시판 형태, 메인 빼고는 서버 페이지들은 사실 게시판 형태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많은 운영자나 발주자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사람들이 게시판에 있는 제목을 눌러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목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를 이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목이 구분이 잘 안 되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용자들은 실제로는 제목을 일일이 다 읽어보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서버 페이지에서 내용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이 권장사례 보시는 것처럼 제목을 다른 요소와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웹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사용자의 위치, 내가 어느 부분에 어느 파트를 보고 있는 건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요. 본문을 읽기 전에 간단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의 요소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용을 일일이 읽어가지고 제목을 파악한다면 굉장히 불편한 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빠른 서비스 영역의 변경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른 사이트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빠른 메뉴, 퀵 메뉴라고 해서 오른쪽에 내용을 이렇게 다 많이 가져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몇 가지 적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도하게 내용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메뉴가 너무 길어져서 스크롤을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지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자에 또 혼선을 주겠죠. 그래서 보조 역할을 하는 이런 빠른 서비스, 이런 콘텐츠들은 메인 콘텐츠, 차라리 메인 영역에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메인 영역에 배치를 해서 빠른 서비스 노출을 해주고 각각의 영역을 좀 구분해줘서 사용자가 쉽게 직관적으로 내용을 눌러서 볼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 영역의 변경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메뉴를 많은 서비스가 사실 많은 사이트는 더 많은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노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에 과도하게 이런 리스트들이 막 장황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내용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텍스트 크기가 또 작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노출되어 있고 tek스트가 작은 부분을 개선해서 메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의 크기도 좀 크게 늘려주고 그다음에 다른 메뉴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탕색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처리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웹사이트 관리자 입장이나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색깔을 과도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너무 색이 진하지 않냐, 이런 영역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해서 거부감을 표시하는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메뉴가 내려와서 이 내용을 잘못 누르게 되면 두세 번째 있는 걸 누르게 되면 뒤에 있는 또 다른 메뉴와 혼선이 돼서 잘못 버튼을 그 뒤에 있는 것 누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게 했더니 사용자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더 좋아졌다라고 만족도가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잘 참고하셔서 좀 확실하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민원 사이트인데요. 텍스트 크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혼선이 되지 않게 색깔로 구분을 확실하게 해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탕색으로 좀 명확하게 처리해준 부분이 있고요. 자, 정보 영역입니다. 정보 영역도 지금 보시면 메뉴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는 구분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다 하나의 어떤 그룹핑된 내용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각각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색도 해주고 가이드 선들을 좀 해서 박스 영역에 넣어서 각각의 영역을 좀 새롭게 구분을 하고 특히 스타일을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색상, 그다음에 폰트 크기, 그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 이런 식으로 뭔가 스타일을 일원화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서 좀 통일성 있고 좀 산만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짜임새 있는 사이트의 느낌으로 적용시키는 게 더 개선점이 좋겠죠.
그다음에 리스트 영역입니다. 리스트에서 이제 불필요한 항목들은 좀 제거를 해줘야 되고 서비스에서 텍스트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이걸 보시면 왼쪽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한 10개의 리스트가 짜자작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씩 읽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텍스트가 작으면 이거를 하나씩 읽기가 굉장히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 오른쪽에 이제 개선한 내용을 보시면 한 페이지에 보여지는 그 리스트의 항목도 한 5개, 6개 정도로 줄였고요. 텍스트 크기도 훨씬 더 크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좀 구분을 확실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특히 또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이트에 이동돼서 넘어가는 부분인데도 현 사이트에서 안 된다고 이제 민원이 제시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페이지, 지금의 이 사이트에서 처리 가능한 서비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서비스, 이동으로 가서 다른 페이지 넘어가는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과 이동의 색상을 바꿔놨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용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이제 개선한 부분입니다. 자, 초기화 버튼입니다. 이걸 보시면 초기화 버튼은 다른 버튼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야 될 사례를 보시면 버튼을 다 똑같이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또 똑같이 너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들이 모르고 작성 완료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다시 작성하기 막 이런 버튼을 잘못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튼은 이렇게 초기화 버튼, 뭔가 좀 중요한 버튼들은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른 버튼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시 작성하기, 이 부분처럼 새롭게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용자 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행동을 확정, 취소할 수 있는 버튼 모두 잘 제공해야 되겠고요. 버튼의 레이블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일일이 내용을 읽지 않아도 정말 신청을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신청을 취소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확실하게 확인뿐만이 아니라 민원 취소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웹사이트 UI UX 품질 진단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설계가 개발이 완료된 웹사이트에 대해서 잘 개발되었는지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UI UX 품질 평가표인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사용자 경험을 만족도 기준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만족도 수준을 진단을 하고요. 만족도가 낮은 항목을 우선순위로 해서 개선 사항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UI UX 설계 기준에 작성한 개선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참고를 해서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품질 점검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예시에 있는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업별로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하시고 UI 패턴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 항목의 적용 여부를 진단하시면 됩니다. 네, 분석은 적용 안 된 부분이 실제로 왜 적용이 안 된 건지,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 원인을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여기는 필수 항목과 권장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항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 항목도 가급적이면 사이트 성격과 성향을 파악을 해서 적용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 결과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 UI UX 설계 가이드 부분을 참조하셔서 하나하나 예시를 보시고 해당하는 항목을 참고해서 개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까지 얘기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발주자나 운영하시는 입장 부분에서는 웹사이트 이 가이드라인만 RFP에 적어놓고 그냥 그대로 끝내고 내용을 안 보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사실 굉장히 담당자분들도 많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나중에 검수 시에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잘 참고하셔서 굉장히 좋은 양질의 사이트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정보 서비스 2차 실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설문조사를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저희가 모바일 교환권이랑 수료증을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수료증과 함께 저희 2020년 문화정보 서비스 지원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 링크가 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오늘 있는 교육 영상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저희 문화정보 서비스 콜센터 홈페이지로 다시 보기로 가능하게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 서비스 2차 실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